우리가 매일 보는 빗방울, 또 컵에 따르는 물. 사실 우리는 그 단순한 액체의 형태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오늘 살펴볼 에른스트 마하의 이 책은요,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관찰과 질문, 이 두 가지 도구만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액체와 고체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학창 시절에 배운 지식을 떠올리면서 그건 쉽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에른스트 마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쉬워 보이는 질문이 사실 물리학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라고 말이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문,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과학적인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기만적으로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의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함과 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유산입니다.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뭘 했나요?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사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자기 모순적인지를 대화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과학적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액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보면 이렇죠. 액체는 고유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둥근 컵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병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이 책에서 마하가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액체는 마치 자연계의 특등 아청군 같다고 해요. 어떤 그릇의 모양이든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통념이 아주 간단한 관찰 하나로 그냥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 액체에 정말로 고유한 모양이 없다면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늘 한결같이 둥근 모양일까요? 네모난 빗방울이나 뾰족한 빗방울은 없잖아요.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힘, 바로 중력에 있습니다. 지구에서는요, 액체의 무게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힘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무게가 액체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면서 스스로 형태를 만들려는 그 미묘한 내부의 힘들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이 중력의 힘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액체 입자들은 아주 작은 압력에도 자리를 쉽게 옮기는데 액체 자기 자신의 무게가 바로 그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지구처럼 거대한 규모로 가면 더 명확해져요. 사실 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조차도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체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지금처럼 거의 구에 가까운 모양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 아무리 단단한 산이라도 무한정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일정 높이를 넘어서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액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형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중력의 효과를 잠시 없애거나 완전히 중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막강한 중력을 어떻게 잠시 꺼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 가지 놀라운 실험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액체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줍니다. 물리학자 플라토가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기름 덩어리를 알코올과 물을 섞은 액체 속에 넣었어요. 근데 이 혼합액의 핵심은 뭐냐면 밀도가 기름하고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서 물체가 액체 속에서 뜨려는 힘, 그러니까 부력이 기름의 무게를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기름은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 혼합액 속에서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사실상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력이라는 압도적인 힘이 사라지자 드디어 기름 자체의 힘, 즉 스스로 형태를 만들려는 힘이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마치 우주 공간에 달이 떠 있듯이 아름답고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 모양이 나타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의 아주 심오하고 보편적인 법칙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왜 하필 구 모양이었을까요? 그건 구가 우주에서 가장 경제적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부피를 감쌀 때 표면적을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구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마하가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여행 가방에 짐을 꾹꾹 눌러 담으면 담을수록 가방 모양이 점점 둥그러지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최소 표면적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실 더 친숙한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비눗방울 막입니다. 마하가 또 아주 멋진 비유를 하는데요. 자연은 액체로 모양을 만들 때 마치 아주 인색하고 검소한 재단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유행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표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즉 표면적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최소 표면적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연 조건이 허락하는 한 액체의 표면은 항상 가능한 한 작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 하나가 작은 기름방울부터 우리가 비누 거품으로 만드는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소 표면적의 원리는요, 놀랍게도 아주 엄격한 기하학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비눗방울 막들이 서로 만날 때는요, 항상 3개의 면이 만나서 하나의 모서리를 이루고요. 그 세 면은 언제나 정확히 120도의 각도로 만납니다. 또 그 모서리들이 만날 때는 항상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점을 형성하죠. 이 모든 규칙의 목적은 단 하나, 전체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액체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이 원리의 근원은 뭘까요? 원리를 아는 것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계 장치를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르래 비유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개의 도르래에 줄이 복잡하게 걸려 있고 그 한쪽 끝에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추는 당연히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자, 이 추가 아래로 내려가면 도르래에 걸린 나머지 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능한 가장 짧은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질 겁니다. 즉, 추의 무게가 줄 전체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같아요. 추의 무게처럼 액체에는 표면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표면 장력이라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액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입자, 바로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야 보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액체 입자들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끌어당기는 힘,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체 깊숙한 곳에 있는 입자는 사방에 있는 동료 입자들한테서 골고루 당겨지니까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입자는 어떨까요? 위쪽은 허공이고 아래와 옆에서만 동료들이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항상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힘을 받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입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불안정한 표면을 피해서 안정적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 전체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입자가 내부로 쏙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표면에 남는 입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소 표면적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액체는 왜 둥글까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분자 수준의 인력이라는 근본 원리까지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와 똑같은 탐구 방식을 전혀 다른 현상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바로 진동의 메아리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익숙한 관찰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물리학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진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장에 매달려서 앞뒤로 흔들리는 추 말이죠. 이 진자를 아주 크게 흔들고 싶을 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한 번에 아주 푸고 힘차게 미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주 작고 부드럽게 여러 번 밀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진자가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날 때 그 움직임과 완벽하게 박자를 맞춰서 아주 살짝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4번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밀어주면 각각의 작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진자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공명 또는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내가 미는 타이밍, 즉 외부에서 가하는 힘의 주기가 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 주기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일어납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진자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힘들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그 타이밍이 진자 고유의 리듬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액체의 형태, 그리고 진자의 움직임.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현상에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 숨겨진 원리를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학 탐구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마하는 과학자를 아름다운 나라를 여행하는 관광객에 비유합니다. 한 골짜기의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 걷다 보면 어느새 다른 골짜기에 더 멋진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과학자가 탐구를 주도한다기보다는 그 질문과 아름다움 자체가 과학자를 이끌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탐구가 과학자를 통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의 과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답을 찾으면 그 답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은 열쇠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넓고 새로운 퍼즐의 풍경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니까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일상적인 현상들 속에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원리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의 이 익숙한 세상 속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또 어떤 심오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액체를 마시고 사용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액체, 진짜 본질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 바로 그 질문, 액체의 진정한 본성이 뭘까라는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지식들이 아주 면밀한 관찰과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액체는 고유한 형태가 없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죠.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말이 이야기의 딱 절반만 들려줄 뿐이라고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죠. 피상적인 관찰자, 다시 말해 사물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조용히 말을 거는 것 같네요. 이렇게 널리 알려진 생각에 대해서 자연은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현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죠. 여러분, 빗방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빗방울은 언제나 둥근 형태를 가지려고 하지 네모나 세모처럼 각진 모습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 간단한 관찰 하나가 우리를 더 깊은 탐구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액체는 스스로 형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자유롭게 떨어지는 빗방울은 늘 둥근 모양을 선택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액체를 자연계의 아첨꾼이라는 아주 재밌는 비유로 묘사하는데요. 어떤 용기에 담기든지 그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따라가고 또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그 표면에서조차 매끄럽고 미소 짓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기 본 모습은 싹 감춘 채 완벽하게 자신을 맞추는 신하처럼요. 액체 역시 용기라는 외부 조건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체와 액체의 구분은 이렇게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고체는 제 모형이 있고 액체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물리학자에게 이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눈에 액체는 형태가 없는 아첨꾼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액체의 진짜 본성을 가리고 있는 아주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액체 고유의 성질 위에 두꺼운 가면처럼 덧씌워져서 우리가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중력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만약 지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이나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엄청난 자기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유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거대한 산맥조차도 어느 높이 이상으로는 솟아오르지 못하고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서져 내릴 거라는 거죠. 이처럼 행성이라는 거대한 규모에서는 단단한 고체조차도 액체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핵심 질문이 명확해졌습니다. 액체가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는 본래의 형태, 그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보려면 이 거대한 중력의 힘을 어떻게든 없애야만 합니다. 외부의 강압이 사라졌을 때 액체가 스스로 어떤 모습이 되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인 거죠. 이 어려운 문제는 19세기 벨기에 물리학자 조제프 플라토라는 분에 의해서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는 정말 기발한 실험을 설계해서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의 영향력을 실험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없애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의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관찰하고 싶은 액체를 그것과 똑같은 밀도를 가진 다른 액체 속에 담가서 중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는 기름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알코올과 물을 섞어서 기름과 정확히 같은 비중, 그러니까 같은 밀도를 가진 혼합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액 속에 기름 한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띄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액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기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의 힘, 즉 부력을 위쪽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플라토의 실험에서는 기름과 주변 혼합액의 밀도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이 밀어낸 혼합액의 무게가 기름 자체의 무게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래로 당기는 중력과 위로 밀어올리는 부력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져서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거죠. 그 결과 기름은 혼합액 안에서 자기 무게를 전부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름은 더 이상 자기 무게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 결과 이전까지는 그 막강한 중력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액체 자체의 아주 미묘하고 약한 내부의 힘, 즉 스스로 형태를 만들려는 형성력이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액체의 진정한 형태가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플라토의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작은 계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놀랍게도요, 기름은 바닥에 얇게 퍼지거나 제멋대로인 덩어리로 있는 대신 스스로를 끌어모아서 아름답고 완벽한 구의 형태를 이룹니다. 마치 달이 텅 빈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떠 있는 것처럼 노란 기름 구체가 투명한 혼합액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 방법으로는 직경이 수인치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기름 구체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중력이라는 가면을 벗은 액체의 맨 얼굴은 바로 완벽한 구였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아주 심오하고 경제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거죠. 액체가 수많은 기하학적인 형태 중에서 하필이면 구라는 단 하나의 형태를 선택한 데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필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유는 바로 최소 표면적의 원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액체는 다른 외부 힘이 없을 때 주어진 부피를 감싸는 데 필요한 표면적이 가장 작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부피를 가장 작은 껍데기 면적으로 둘러쌀 수 있는 유일한 3차원 도형이 바로 구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우리 주변의 다른 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텅 빈 여행 가방에 짐을 점점 더 많이 채워 넣으면 가방의 모양이 각진 모서리가 사라지면서 점점 둥글게, 그러니까 구에 가까워지잖아요.
또 다양한 모양의 철사틀을 비눗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비누막이 생기는데 이 막은 주어진 틀 안에서 자기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쫙 펼쳐집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 이 비누막들이 서로 만나는 선들은 항상 정확히 120도의 각도를 이룬다는 건데요. 이것도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의 기하학적인 선택인 거죠. 저자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인색한 재단사라는 정말 멋진 비유를 제시합니다. 어떤 입체적인 물건을 천으로 덮어야 할 때 단 1제곱센티미터의 천도 낭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으로 그 일을 해내려는 재단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은 액체의 형태를 만들 때 바로 이 인색한 재단사처럼 가장 경제적인 방법, 즉 최소한의 표면적을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성의 원리가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할 수 있죠. 자연은 대체 왜 그렇게 인색한 재단사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최소 표면적 원리의 진짜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기하학이라는 이런 거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액체를 구성하는 바로 그 입자들과 그들 사이의 힘이라는 미시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액체 한 방울 속 그 무수히 많은 분자들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은요, 액체 입자들, 그러니까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액체 깊숙한 곳에 있는 분자 하나는 사방이 다른 동료 분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받으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표면에 외롭게 노출된 분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위쪽 허공에는 자신을 당겨줄 동료가 없으니까요. 오직 안쪽과 옆쪽에 있는 분자들로부터만 잡아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 결과 표면의 모든 분자들은 끊임없이 액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수한 힘, 그러니까 알짜 힘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액체 전체는 이 불안정한 표면에 있는 분자의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겠죠. 가능한 한 많은 분자들이 안정적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액체가 도달하려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즉 최소 에너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구는 바로 이 최소 에너지 상태를 완벽하게 구현한 형태입니다. 가능한 최대의 분자들이 서로의 인력을 마음껏 만족시키면서 안정적인 내부에 존재하고 불안정한 표면에 노출된 분자의 수는 최소화된 상태. 이것이 바로 내부의 인력이 더 이상 할 일이 남지 않은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평형 상태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배운 아주 단순한 명제에서 시작해서 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힘의 뿌리를 둔 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질문을 따라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액체는 형태가 없다는 흔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둥근 빗방울이라는 관찰을 통해 의문을 품고 중력이라는 거대한 방해 요소를 알아낸 뒤에 실험을 통해서 액체의 진정한 형태인 구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 이유가 최소 표면적이라는 경제 원리에 있으며 그 근원은 결국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힘에 있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파고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빗방울 하나와 같은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현상조차도 그 이면을 끈기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심오하고 아름다운 법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명백한 진실들 뒤에는 과연 어떤 더 깊고 우아한 현실이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우리의 감각이 현실을 그냥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각은 물리법칙에 따라서 현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창조적인 도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죠. 그 첫 걸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감각인 시각부터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눈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까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눈이 하나일 때보다 뭔가 특별한 이점이 있는 걸까요? 실제 숲과 아주 잘 그린 숲 그림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이 깊이감, 그리고 입체감. 이게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 그러니까 우리 두 눈 덕분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거리나 깊이를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인 마하는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바로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멀리 있는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뒤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차라는 현상인데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가까운 전봇대는 휙휙 지나가는데 저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이 상대적인 움직임의 차이를 보고 아, 저건 가깝구나, 저건 멀구나 하고 거리를 계산해내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우리가 굳이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이 시차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작은 거리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눈은 물체를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보고 왼쪽 눈은 반대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차이가 세상을 3D로 보게 만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은은 이걸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당신의 눈이 푸른색이든 검은색이든 그 안에 작은 기하학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 눈과 뇌가 마치 유능한 기하학자처럼 약간 다른 두 개의 평면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 세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해낸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명의 기하학자를 고용해서 데리고 다니는 셈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입체경 스테레오스코프입니다. 양쪽 눈에 살짝 다른 그림을 보여줘서 아주 강력한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장치죠. 마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 복잡한 기계가 있다면 이걸 입체적으로 촬영하면서 부품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사진들을 봤을 때 마치 엑스레이처럼 기계 내부를 투시해서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완벽한 3D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원근법이라는 게 우리 두 눈에 이렇게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거라면 왜 옛날 그림들, 특히 고대 미술에서는 원근법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마야는 우리를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는 미술사 여행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을 보면 인물들이 마치 식물 표본처럼 평면에 납작하게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얼굴은 옆모습인데 이상하게 몸통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들에게 진실한 그림이란 원근법 때문에 짧아지거나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각 신체 부위가 가진 가장 완전하고 특징적인 형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옆모습과 어깨와 몸통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면을 합쳐서 그린 겁니다. 그게 그들에겐 더 정확한 표현이었던 거죠. 이런 경향은 미술사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셨다시피 인물들을 평면에 압착했고요. 아시리아 미술도 약간의 발전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집트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미술에 오면 원근법이나 음용에 대한 감각이 꽤 뚜렷해지긴 하는데 이게 항상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벽화들을 보면 상당히 우아하게 원근감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체를 정면에서 보고 그리는 것처럼 어려운 구도는 피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인류가 두 눈으로 보는 이 입지적인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저 평평한 2차원 평면에 제대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적응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마는 우리가 이 규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소개합니다. 텔레스테레오스코프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 우리 두 눈 사이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아주 멀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 있는 도시 풍경이 마치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작고 단단한 미니어처 모델처럼 보이는 거죠.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내가 거인이 되어서 소인국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엔 반대로 우리 자신이 이끼 숲속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이끼의 섬유 하나하나는 거대한 나무 기둥처럼 보일 테고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은 거대한 표면 장력이라는 물리 법칙에 지배되는 괴물처럼 거대한 액체 구체로 보일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겠죠. 만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슬방울 하나가 작은 인간을 삼켜버렸다. 이 땅딸보 자연과학자야, 너의 그 하찮은 덩치로 모세관 현상에 농담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라고요. 이처럼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보인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각의 기하학이라는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좀 더 추상적이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근본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대칭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끌림, 그 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하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조잡하고 볼품없는 모양이라도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줄로 늘어놓으면 왠지 모르게 보기 좋아진다고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벽지 패턴, 타일, 옷의 무늬, 반복되는 감각은 우리에게 일종의 즐거움을 줍니다. 마하는 이것이 단순한 미학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칭적인 형태는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대칭 도형이 있다면 우리는 절반만 보고도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생겼을지 바로 알 수 있죠. 정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우리 뇌는 이렇게 더 적은 노력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는, 즉 효율적인 대상을 선호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어떤 물체와 거울에 비친 그 물체의 모습은 과연 완전히 똑같은 걸까요? 마하는 이 둘이 형태는 똑같을지 몰라도 절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손이죠. 오른손과 거울에 비친 오른손의 모습, 즉 왼손. 모양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른손 장갑을 왼손에 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오른손을 그 거울상인 왼손 위에 완벽하게 포개일 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똑같아 보이지만 공간적으로는 명백히 다른, 서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겁니다. 왼쪽 귀를 떼서 오른쪽 귀 자리에 붙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대칭이라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이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거기에는 공간적인 방향과 관계라는 더 깊은 차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은 물리와 기하학의 기본 원리가 이미 우리 감각체계 안에 깊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각과 형태라는 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감각기관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심지어 완전히 깜깜한 방 안에 있어도 우리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이 회전하거나 갑자기 앞으로 쏠리거나 혹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이 감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하는 이 질문을 파고들기 위해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밀폐된 상자 안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밖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 상자가 아주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돌고 있구나 하고 느끼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금 지나면 그 회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자가 탁 하고 멈춥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아주 세차게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강력하고도 분명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기준점 없이도 순수하게 움직임 그 자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해답은 우리의 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귀 안쪽 깊은 곳, 내이라고 불리는 미로와도 같은 구조 속에 숨어 있었죠. 바로 이곳에 우리의 방향 감각과 평형 감각을 책임지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미로 안에는 반고리관이라는 세 개의 작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들은 마치 3차원 좌표계의 X, Y, Z축처럼 서로 완벽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관은 액체로 가득 차 있죠. 자, 이제 머리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 자체는 머리와 함께 움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액체는 관성 때문에 원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면서 뒤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액체의 움직임이 관 속의 미세한 신경말단을 자극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 내장된 생물학적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의 모든 회전을 감지해내는 거죠.
움직임에 대한 이런 생략적인 이해는요, 당시의 고전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던 뉴턴의 절대 공간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뉴턴은 우주에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점, 즉 절대 공간이 있고 모든 운동은 그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하의 이 연구는 우리 몸이 외부에 어떤 기준점도 없이 회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건 운동이라는 게 어쩌면 저 멀리 있는 절대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질량, 즉 반고리관 속 액체에 대해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훗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회전 운동은 알겠어요. 그럼 회전하지 않는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느끼는 가속도, 혹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아래가 어딘지 알려주는 중력은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역시 뇌의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석 혹은 귀돌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탄산칼슘 결정들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들이죠. 이 작고 밀도 높은 결정들이 털처럼 생긴 신경세포들 위에 살포시 얹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기울이거나 앞으로 갑자기 출발하면 중력이나 관성의 힘 때문에 이 돌멩이들이 스르륵 움직이면서 아래에 있는 털들을 구부러뜨립니다. 바로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서 지금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었다 혹은 앞으로 가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몸에 내장된 생물학적 가속도계인 셈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과 중력 및 직선 가속도를 감지하는 이석 주머니, 이 두 시스템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뇌에 지금 내 몸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풍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춤추고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바로 이 놀라운 감각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요, 세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비추는 창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기관 자체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물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 눈은 함차원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잡한 기하학 계산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 감각은 귀 안에서 일어나는 관성과 중력이라는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죠.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부터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경험은 우리 몸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또 구성된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평형기관이 이토록 오래되고 모든 감각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이 정교한 청각감각 역시 원래는 이 평형기관에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공기 중에서 전해져 오는 약하고 주기적인 움직임, 즉 진동을 소리로 인식하도록 적응하면서 말이죠. 이 마지막 생각은 우리 감각들 사이에 숨겨진 깊은 진화적 연결고리에 대해,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현실 경험이 어떻게 물리학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른스트 마하의 이 책 대중과학 강의는요,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들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바로 과학적 사고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정신의 가장 효율적인 몸부림이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과학적 탐구는 어쩌면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한정된 능력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무한하고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마하는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다리를 놓는 것이 과학의 진짜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하가 이 거대한 질문에 내놓은 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고의 경제성이라는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과학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란 건 사실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정신적인 노력을 아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려는 우리 뇌의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신경제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 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정신이 이 복잡한 세계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방대하고 어지러운 정보들을 아주 간결한 생각의 기호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예를 들자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실험 데이터를 단 한 줄의 공식으로 깔끔하게 요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신경제의 핵심입니다. 마하에 따르면 과학적인 소통, 즉 지식을 전달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경험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아주 험난한 길을 먼저 탐험하고 지도를 그려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지도 한 장만 있으면 그 모든 고생을 반복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한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 덕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전달에 있어서의 경제성이죠. 더 나아가서 말아하는 과학 법칙이 가진 진짜 힘은 수없이 많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전부 외워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우리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 하나는 그 법칙이 설명하는 무한히 많은 사례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무한한 사례 대신 단 하나의 법칙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의 저장 공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절약해주는 셈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마하가 말한 기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주 명확하게 와 닿을 겁니다. 왼쪽에는 물체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기록한 거대한 데이터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초일 땐 몇 미터, 1.1초일 땐 몇 미터. 이걸 다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갈릴레오가 발견한 간단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외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간편하죠. 그리고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조건의 낙하 운동이든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경제가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성의 원리는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의 모든 도구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자연 법칙 하나는 수천 번의 실험 결과를 대신하고 공식 하나는 산더미 같은 데이터표를 대체합니다. 심지어 굴절률 같은 상수, 숫자 하나만 알아도 수많은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마하는 이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수학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통찰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X, Y 같은 대수 기호조차도 복잡한 정신 활동을 단순한 손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서 뇌를 좀 쉬게 하려는 경제적 충동의 결과물이라고 본 점입니다. 마하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차분기관을 설계한 찰스 베비지를 이 정신경제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인물로 꼽습니다. 베비지는 수학이야말로 정신의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노동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의 계산기는 바로 그 믿음이 나온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의 발전 과정이 정말 이렇게 가장 경제적인 길만 따라서 가는 그렇게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기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란 게 단순히 효율적인 지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기치 못한 도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바꾸고 적응해 나가는 역동적인 존재는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아이디어를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마치 생물학적인 진화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겪는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아이디어들도 태어나고 다른 아이디어와 경쟁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결국 살아남거나 혹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마하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생물에게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는 유전이 있듯이 과학에는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확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또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는 적응을 하듯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에 맞춰 수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생물들이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생존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과학적 아이디어들 역시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아이디어들과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겁니다.
마하에 따르면 과학적인 문제는 우리의 기존 생각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충돌에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 체계가 알려진 사실들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평형 상태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존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 문제가 탈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사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꾸며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식은 이전보다 더 넓고 안정적인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적응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인 도구들, 기존의 개념들을 새로운 도전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변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육지에 살던 동물이 물속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갑자기 새로운 지느러미를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다리를 지느러미 형태로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학의 진보도 이렇게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변형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의 진화 과정은 상당 부분 우리의 지적인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마하는 이 지적 습관을 아주 도발적인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보통 편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마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에게 편견은 결함이 아니라 일종의 지적인 반사신경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아, 뜨거워, 손을 떼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요. 우리의 뇌도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일을 매번 처음부터 분석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편견, 즉 습관적 판단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하는 이 편견이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지적인 지름길이 때로는 새로운 진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회와 과학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이 오면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우리의 지적, 사회적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그 낡은 관습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과학 발전이라는 게 이처럼 경제성과 습관에 따른 적응 과정이라면 그 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까요?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아니면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마하는 과학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놀랍고도 인간적인 요소를 이야기의 중심에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우연의 역할입니다. 그는 과학의 발전이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행운과 사소한 실수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하웨연스조차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원경 같은 위대한 발명품은 우연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초인적인 천재라 할지라도 발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이건 과학적 발견이라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의 번뜩이는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마야는 이 우연의 역할을 토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상상해 보면서 설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그릇은 아마도 어떤 천재가 그래, 흙으로 그릇을 만들자 하고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발명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이 겹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롱박 같은 걸 그릇으로 썼겠죠. 이걸 불에 올려놓고 싶은데 그냥 올리면 타버리니까 보호하기 위해 겉에 진흙을 발랐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속에 있던 조롱박은 다 타서 없어지고 단단하게 구워진 진흙 껍질만 남는 걸 발견했겠죠. 바로 이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비로소 조롱박 없이 진흙만으로 그릇을 만드는 진짜 도예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하는 발견과 발명을 흥미롭게 구분합니다. 발견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실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채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지적인 궁금증, 즉 머릿속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반면에 발명은 그렇게 발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런 편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물질적인 불편함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결국 이 둘은 우리의 생각을 현실에 맞춰 나가는 지적 적응이라는 동일한 기본 과정의 서로 다른 두 모습일 뿐이라고 마하는 설명합니다. 발명의 진화 과정 그 자체도 계획된 길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점진적인 심리적 단계들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하는 인류 역사를 바꾼 증기기관의 발전을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마하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까지의 심리적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광산에 고인 물을 퍼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우연히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찬 병을 차가운 물에 거꾸로 담갔더니 병 안으로 물이 아주 격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 우연한 관찰이 증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의 불꽃을 틔운 거죠. 그 후 이 원시적인 펌프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우리가 감지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나긴 여정은 제임스 와트의 혁신적인 증기기관이라는 위대한 결과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하는 수학자 야코비의 말을 빌려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과학적 발견이란 가장 경제적인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예기치 못한 우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필연성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진리가 스스로 세상에 드러날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어떤 신성한 필연에 이끌리듯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른스트 마하의 사상을 탐구해온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위대한 발견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이 드넓은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그리고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지, 또 그렇게 얻은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하가 남긴 마지막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발명의 그 짜릿한 불꽃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안의 신비한 지각기관을 거쳐 감각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탐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철학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품들,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한 사람의 번뜩이는 천재성,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마니아는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독한 천재라는 환상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짠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사건이나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대한 과학자 하위언스의 말을 빌려옵니다. 망원경처럼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엄청난 발명조차도 순수한 독창성의 결과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시작은 렌즈 2개를 가지고 장난치던 아이들의 아주 우연한 놀이였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진짜 천재의 역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우연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그 눈에 있다는 겁니다. 마하는 발명이란 게 단 한 번의 영감으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는 요리용 냄비의 발전 과정처럼요. 수많은 우연과 관찰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진화에 가깝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고기를 삶아야겠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들이 우연한 발견을 거치고 또 그걸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완벽한 발명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과 경험의 조각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재조합하는 과정. 바로 그게 발명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하이는 인간의 발명과 동물의 학습 사이에 무슨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방대한 경험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경험들을 연결하고 재배열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할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발견은 어떤 사실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가깝고요. 발명은 그렇게 이해한 관계를 어떤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탐구했으니까요. 이제는 시선을 우리 안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특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 몸 안의 아주 놀라운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임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뉴턴의 기본 개념인 관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성이라는 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잖아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움직임의 변화, 즉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차나 차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쭉 갈 때는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죠? 하지만 기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우리 몸이 옆으로 확 쏠리잖아요. 바로 그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속도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마하는 이 감각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회전의자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일정한 속도로 빙글빙글 돌면요. 처음에는 움직임을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회전을 딱 멈추는 순간, 실제로는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아주 격렬하게 회전하는 듯한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의 가속도만을 감지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이 놀라운 감각의 비밀은 바로 우리 귀 가장 깊숙한 곳, 내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반고리관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마치 공간 좌표계의 X, Y, Z축처럼 서로 완벽하게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이 기하학적인 구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방향의 3차원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정말 정교한 설계인 셈이죠. 이 메커니즘은 회전 운동을 위한 일종의 수평계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반고리관 자체는 따라 움직이지만 그 안에 채워진 액체는 관성 때문에 잠시 뒤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액체의 미세한 지연이 관 끝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자극하고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회전 감각뿐만이 아닙니다. 귀의 미루 안에는 이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돌멩이들이 있는데요. 이 돌들이 중력 때문에 감각모를 누르면서 우리에게 위아래 방향을 알려줍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처럼 직선적인 가속도도 감지하죠. 이 원리를 증명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갑각류의 이석을 철가루로 바꾼 다음에요. 머리 위에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이 갑각류가 새로운 중력의 방향을 따라서 몸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과학이라는 게 단지 우리 감각에 이미 알려주는 것들만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죠. 평소에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실상 우리 감각을 생물학적인 한계 저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마하는 한 가지 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총알의 움직임, 그리고 공기처럼 투명해서 볼 수 없는 소리의 파동. 과연 이런 현상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과학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기꺼이 도전합니다. 마하는 슐리렌 방법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광학 기술을 설명합니다. 원리는 이래요. 먼저 대부분의 빛을 칼날 같은 걸로 가려서 시야를 거의 어둡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밀도 변화, 예를 들어서 음파나 충격파 같은 게 지나가면 그 부분에서만 빛이 살짝 휘어지거든요. 바로 이 휘어진 빛이 가려놓은 막을 살짝 비껴가면서 우리 눈에 도달하고 그 결과 보이지 않던 공기의 흐름이 밝거나 어두운 무늬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을 보는 것과 같죠. 네, 이게 바로 우리의 맨눈이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보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 감각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눈을 통해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하와 동료들은 바로 이 슐리렘 방법과 고속 전기 스파크를 결합해서요, 날아가는 총알이 공기를 압축하며 만들어내는 충격파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에 담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하는 정말 완벽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총알에서 발생하는 이 충격파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배가 물 위에 만들어내는 뱃머리 파도의 3차원 버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과학적 지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걸까요? 마운에는 과학적 사고방식 그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심오한 가치를 지닌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상인에게 대체 얼마나 많은 물리학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하는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에게는 항상 그가 아는 만큼의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교육을 당장의 쓸모로만 판단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아주 멋진 반박이죠. 지식의 진짜 가치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야에게 과학교육의 핵심은 개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섭니다. 과학적인 탐구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명확함, 논리, 그리고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의 사고 습관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평생에 걸쳐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진정한 자산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하는 과학이 우리에게 시와 같은 경이로움을 선사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저 멀리 떨어진 별들이 사실은 우리 지구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장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고대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없이 겸손하면서도 심오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결국 마하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분리된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준다는 것. 우리는 그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며 우주의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바로 이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나와 세계를 가르던 단단한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우주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